여기가 지호 어머니 국밥집입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낡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찬 시계는 이 골목 전체 월세를 합친 것보다 비쌌고 그가 신은 구두는 손님들이 평생 신어본 적 없는 종류의 가죽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는 손에 묻은 국물을 황급히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런데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안이랑 어울릴 곳은 아닌 것 같군요. 그 한마디에 30년 국밥집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남자의 딸이 자신의 아들과 이미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내 이름은 이선화입니다. 올해 나이 59. 부산 영도에서 30년째 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30년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면 시계보다 정확한 게 내 몸이 되더군요.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찬바람을 가르며 가게로 향합니다. 영도 골목의 새벽은 고요합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을 뿐이죠. 가끔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지나가거나 새벽 배를 타러 가는 어부들이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어제 닦아놓은 식탁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는 불을 켜고 가장 먼저 물을 올립니다. 큰 솥 가득 물을 받고 냉장고에서 하루 전에 손질해둔 사골을 꺼냅니다. 뼈마디마다 정성스럽게 핏물을 뺀 사골들. 이것들을 솥에 넣고 강한 불로 끓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루가 시작됩니다. 국물을 끓이는 일은 참을성의 예술입니다. 처음 한두 시간은 거품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거품을 건져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성 들여 거품을 걷어내야 맑고 깨끗한 국물이 우러납니다.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야 합니다. 국물이 흐려지면 손님들이 알아요. 오늘 국물 좀 탁한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뼈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원래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6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남편은 조선소에 다녔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들 지호를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죠. 그런데 지호가 5살 되던 해 겨울 남편이 조선소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철판이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에서는 다시 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걸을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작은 돈과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으로 이 가게를 얻었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법은 시어머니께 배운 게 전부였어요. 그분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시다가 손자 보는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날 병상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화야, 사골은 최소 12시간은 끓여야 해. 그래야 진국이 나와.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국밥집을 시작한 첫 해는 지옥이었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 재료비도 안 나왔어요. 남편은 집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고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지호는 가게 구석에서 숙제를 하거나 혼자 그림을 그렸어요. 그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못 보내고 새 옷도 못 사주고 엄마는 매일 국 냄새를 풍기며 피곤한 얼굴로 아이를 대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골을 끓이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모, 국물 진하네요. 여기 고기 많이 주시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 타러 가는 어부들이 먼저 찾아왔고 공사판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점심때마다 몰려왔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저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지호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가게 구석에서 공부하고 엄마 일 끝나길 기다리며 때로는 설거지를 도우며 그 아이는 불평 한 번 없이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엄마, 도와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안 돼. 너는 대학 가야 해. 엄마가 책임질게.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지호를 서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호는 해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서울의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면접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지호 취직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편은 지호가 22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제대로 걷지 못한 채로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국밥을 먹고 혼자 온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밥을 드셨죠. 저는 주방에서 국물을 더 끓이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릇에 담아 내보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비슷한 옷차림이거든요. 작업복이나 평범한 일상복. 그런데 그날 들어온 손님은 달랐습니다. 깨끗한 베이지색 코트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가게 안 손님들이 잠깐 그쪽을 쳐다봤다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그녀는 빈자리를 찾아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명이요. 순댓국 하나 주세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순댓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손님이 신경 쓰였어요. 이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아마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우연히 들어온 걸 거예요. 그런 손님들은 가끔 있습니다. 한 번 먹고 다시는 안 오는 손님들. 저는 그릇에 순댓국을 담고 김치와 깍두기를 함께 내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다른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그녀가 다 먹고 계산을 하러 나왔을 때 저는 카드를 받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맛있으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국물이 진하고 깊은 맛이 나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혹시 지난주에 젊은 여자 손님 왔었어? 깨끗하게 입은. 왔는데. 왜? 지호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내 여자친구야.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뭐라고? 여자친구. 우리 지금 사귀고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왜 부산까지 내려와서 제 가게를 찾은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나 주말에 내려갈게. 같이 가고 싶다는데 안 될까? 지호야, 그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인데? 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사장님 딸이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시끄러웠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회사 사장님 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호는 대기업 대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이라면 제가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세계의 사람일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지호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저 같은 국밥집 주인의 아들이 재벌 회장의 딸과 사귄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 일은 제게 일종의 명상 같은 시간입니다. 머리를 비우고 그냥 손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 드문 시간이라 조금 의아했어요. 잠시만요. 저는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회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권위의 무게가 더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 기름때가 밴 벽, 오래된 메뉴판. 그의 시선이 하나하나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움츠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전체가 평가받는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떨렸을까요? 저는 30년간 이 가게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손님을 맞이했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하지만 그날 그 남자 앞에서 저는 작아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걸. 여기가 지호 어머니 국밥집입니까?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 제 아들 이름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를 찾아왔다는 것.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지호의 여자친구, 회사 사장님 딸.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 그런데 누구시죠? 제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가장 깨끗해 보이는 자리를 골라서요. 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니요. 식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사무적이었어요. 전 박도현입니다. 지수의 아버지고 대한종합건설 회장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도현.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그가 바로 지호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 그리고 지호 여자친구의 아버지. 저는 황급히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 예, 앉으세요. 제가 차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손을 저었어요. 오래 있을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제 가게인데도 제가 손님 같았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가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딸과 아드님의 관계 알고 계시죠? 네,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빠르겠군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아드님을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처음엔 그냥 회사 동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귀고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 가게를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다고요? 그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였습니다. 본인 아들이 재벌 회장 딸과 사귀는 줄도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무능한 어머니라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호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고 저는 여기서 장사를 합니다. 자주 연락하지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그는 냉소를 띤 얼굴로 가게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제 딸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MBA를 했고 지금 우리 회사 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런 제 딸이 이런 곳에서 잘한 남자와 어울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이런 곳. 그 세 글자가 날카로운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우리 지호는 성실한 아이입니다. 가난하게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 나왔고 지금 회장님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가 말을 끊었어요. 아드님이 능력 있는 직원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직원과 사위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사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지호와 지수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남자는 그걸 막으러 온 것. 제 딸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최소한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력, 학벌, 집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 참 순진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집안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우리 집안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면 호텔에서 식사를 합니다. 해외여행은 1년에 서너 차례. 지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가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환경. 또다시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회장님, 제 가게가 초라해 보이시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30년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손님을 속인 적 없고 재료비 아껴서 장사한 적도 없어요. 우리 지호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그건 인정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딸과 결혼할 자격이 되진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어머님, 아드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그게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신분 차이를 무시하고 결혼하면 결국 둘 다 불행해집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그럼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그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검은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호야, 오늘 그 집 아버지가 여기 다녀가셨어.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 반대하신대. 신분이 안 맞는데.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걱정 마. 나 포기 안 해. 엄마, 나 지수 정말 좋아해. 처음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 신분이 뭐가 중요해?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 현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신분 차이는 평생 따라다닌다.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지호가 양복을 입고 큰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는 꿈속에서 달려가 지호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골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았어요. 제가 가난해서, 제가 국밥집 주인이어서,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그 생각이 계속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 회장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지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라고 해야 할까?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지호는 그 후로도 계속 지수를 만났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퇴근 후에는 만난다고요. 하지만 전화할 때마다 지호의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지수 아버지가 회사에서 나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 내려고 한대. 엄마, 오늘 지수가 집에서 또 싸우고 왔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무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주말에 내려갈게. 지수랑 같이 갈게. 괜찮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오너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토요일 오후 지호가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거든요. 지수를 마주할 용기가. 엄마, 지수는 내일 온대. 오늘은 집안일 때문에 못 내려온대. 지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지호야, 밥 먹었니? 아니, 기차에서 못 먹었어. 그럼 엄마가 국밥 끓여줄게. 앉아 있어.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사골 육수를 꺼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냄비에 담고 불을 켰어요. 고기를 썰고 파를 다지고 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 모든 동작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30년간 반복한 동작들. 국밥을 내주며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엄마, 이 맛이야. 이 맛.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지호야, 힘들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지수 아버지는 계속 압박하고 지수는 집에서 매일 싸우고 포기할 거니? 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포기하면 끝이야. 지수한테 미안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 한때는 제 손에 쏙 들어왔던 작은 손이 이제는 제 손보다 컸습니다. 엄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지수랑 함께하는 거라면 엄마는 찬성이야.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그날 밤 지호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어할까.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서지수, 지호의 여자친구. 그런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옷은 며칠 동안 갈아입지 않은 것처럼 구겨져 있었어요. 지수야. 지호가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지수는 지호 품에 안긴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목 놓아 우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지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 가게에 왔을 때는 그렇게 단정하고 우아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한참 후 지수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지호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저는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 봤어요. 이모, 죄송해요. 이런 모습으로 와서.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선택하래요. 지호 오빠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집안과 인연을 끊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정말 그렇게까지 나왔다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집 나왔어요. 어젯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을, 부모를, 그 모든 걸 버리고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모, 저 진심이에요. 지호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호 오빠랑 함께 있고 싶어요. 지호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모든 걸 버릴 수 있게 만드는 것.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남편을 만났을 때 시어머니가 반대했지만 결혼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지수 씨, 밥은 먹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럼 안 되지.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골 육수를 데우고 밥을 담고 고기를 얹었어요. 늘 하던 대로. 하지만 이번엔 마음을 더 담았습니다. 새 그릇에 국밥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먹자. 다 먹고 천천히 생각하자.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국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마시고 밥을 먹었죠. 지수는 처음에 조심스럽게 먹다가 점점 빠르게 먹었어요.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맛있어요.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지호 오빠가 맨날 이모국밥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먹어. 더 줄까? 아니요. 충분해요. 근데 이모, 지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모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부산까지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괜찮아.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 내가 뭐 대단한 집안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야. 그냥 국밥이나 끓이는 사람이지. 근데 말이야,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평생 이 일 하면서 배운 게 있어. 진심을 담으면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 너가 우리 지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나도 알아. 지수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 정말 고맙습니다. 지호도 울고 있었어요. 어깨를 떨면서.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박 회장의 반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지수는 우리 집에 묵었습니다. 제 방을 내주고 저는 거실에서 잤어요.
밤늦게까지 지호와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이모,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뭐, 아니요. 하고 싶어요. 제가 평생 집안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배우고 싶어요.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릇을 닦고 식탁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이모, 저 여기서 일 배워도 될까요? 국밥 끓이는 거. 갑자기 왜? 앞으로 제가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서요. 지호 오빠한테만 의지할 순 없잖아요. 저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달라졌구나. 재벌 회장의 딸에서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한 사람으로. 그래, 가르쳐 줄게. 근데 말이야, 국밥 끓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배우고 싶어요. 이모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저 국밥이나 끓이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가게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지호는 홀을 정리하고 지수는 제 옆에서 재료를 다듬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밥을 끓이고 내보냈습니다. 지수는 설거지를 하며 땀을 흘렸어요.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국밥이었어요. 남은 국물로 끓인 간단한 저녁.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모, 평범한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 평생 호텔에서 밥 먹고 비싼 레스토랑 다녔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 씨,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박 회장님이 가만 안 계실 테니까.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지호 오빠가 있으니까. 지호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응, 끝까지. 그날 밤 저는 혼자 가게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 이렇게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잖아.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반격이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국밥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끓인 국물처럼 우리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심을 담으면 언젠가는 통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지수가 우리와 함께 산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지수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가게에 나와 일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죠. 칼질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사골 육수 끓이는 불 조절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도 뜨거운 물에 데여도 묵묵히 일을 배웠어요. 이모,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지수는 항상 물었습니다. 겸손했어요. 한때 재벌 회장의 딸이었던 이 아이가 이제는 제 옆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가끔 손님들이 물었어요. 사장님, 며느리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며느리예요. 지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박 회장이 가만히 둘 리 없었으니까요. 지호는 부산으로 완전히 내려와 작은 사무실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아. 나 혼자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우리는 셋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남은 국밥에 밥을 말아서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꺼놓은 지 오래였는데 그날따라 켜져 있었나 봐요. 지수는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야? 지호가 물었어요. 회사 아버지, 비서실장님이에요.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수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네, 아버지가? 언제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지수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심근경색으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수는 일어서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위독하시대요. 중환자실에 계신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호가 지수를 안았습니다. 진정해. 일단 병원 가자. 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집 나와서 그러신 거 아닐까? 지수는 죄책감에 무너졌어요.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온 게 한 달 전. 그 한 달 동안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딸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재벌 회장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지수야, 너 잘못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서울 가자. 아버지 뵈러.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셋이 함께요. 저도 가게 문을 닫고 함께 갔어요. 이 아이들을 혼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지수는 계속 울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소리 없이. 지호는 지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박 회장이 무사하기를. 서울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복도에는 회사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임원들, 비서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 쏠렸어요. 한 달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회장의 딸, 그리고 그녀 옆에 선 낯선 남자와 중년 여자,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지금 면회 가능합니다. 지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저희를 돌아봤습니다. 이모, 지호 오빠,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비서실장이 난색을 표했지만 지수는 단호했어요. 같이 가야 해요. 아버지께 소개해드려야 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고 맨 안쪽 침대에 박 회장이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국밥집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창백하고 여위고 약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딸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야 왔구나. 목소리가 약했어요. 한 달 전 국밥집에서 들었던 그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박 회장이 말했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지.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저희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지호와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지수가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윤지호예요. 제 남자친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박 회장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 시선에는 한 달 전의 경멸이나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저 피곤하고 지친 한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윤지호. 박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자네가 우리 지수를 좋아하는 그 청년인가? 네, 회장님. 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분수를 모르고. 분수? 박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한 달 전에 그런 말을 했었지. 신분이 다르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어요. 근데 말이야. 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누워서 생각해봤네. 내가 쓰러졌을 때 내 곁에 누가 있었나. 회사 사람들이었지. 임원들, 비서들, 다들 걱정하는 척했지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한 사람은 없었어. 박 회장은 딸을 바라봤어요. 너가 없었어. 내 딸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쫓아냈으니까. 신분이니 체면이니 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했네. 정말 많이.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나. 지수한테 사과도 못하고. 아버지, 지수가 울먹였어요.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너의 잘못이 아니야.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지.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 회사, 돈, 명예,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군. 박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지호 어머니시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국밥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찾아뵀었죠. 기억합니다. 저는 그날이 생생했어요. 그가 제 가게를 이런 고지라고 했던 그날. 그때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박 회장이 말했어요. 어머니 가게를 폄하하고 어머니 아들을 무시했지요.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박 회장이 사과를 하다니.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아니요.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했어요. 집안 배경으로 판단했죠.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지수가 한 달 동안 어머니 가게에서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비서한테 보고받았어요. 네.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내 딸을 받아주셔서, 갈 곳 없는 내 딸을 보살펴 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 씨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성실하고 배우려는 자세도 훌륭하고. 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 애가 일도 배웠나요? 네. 국밥 끓이는 거 배우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회장이 딸을 바라봤어요. 지수야, 너 행복하니?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박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됐다. 그걸로 충분해. 그는 지호를 다시 바라봤어요. 윤지호. 네, 회장님. 내 딸을 부탁하네. 잘 좀 지켜줘.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목숨 걸고 지킬게요. 목숨까지는 박 회장이 웃으려 했어요. 그냥 진심으로만 대해줘. 돈 없어도 괜찮아. 집안 배경 없어도 괜찮아. 그냥 진심으로만. 그날 오후 박 회장은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공률은 50%. 실패하면 그대로 갈 수도 있다고. 박 회장은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그가 지수에게 말했어요. 수술 전날 밤, 박 회장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혹시 내가 수술에서 못 깨어나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를 부탁합니다. 그 애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고.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박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시더군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돌봐주시잖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나도 못했어요. 내 딸한테조차.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더군요. 저는 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회장님, 수술 잘 받으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지수 씨 결혼식에 꼭 참석하셔야죠. 결혼식. 박 회장이 웃었어요. 그래. 결혼식. 꼭 가야지. 내가 직접 지수 손 잡고 버진로드 걸어야지. 다음 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5시간.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했고, 지호는 그런 지수를 붙잡고 앉혔어요.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우리는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회복 잘 되실 겁니다. 그 순간 지수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지호가 지수를 안았고 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은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회복이 빨랐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빨리 낫네. 그가 농담을 했어요. 지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지호와 함께요.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부산에 가고 싶네. 어머니, 국밥집.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그래요. 그 국밥 맛이 궁금해요. 내 딸이 한 달 동안 먹었다는 그 맛. 그렇게 우리는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박 회장은 작은 국밥집 앞에 섰어요. 이선화 국밥 간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집이었구나. 내 딸의.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박 회장이 부산으로 내려온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사골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일요일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분은 오셨죠. 새벽 운동 나갔다가 들르는 할아버지, 야간 근무 끝나고 오는 경비원 아저씨, 늘 보던 얼굴들이었습니다. 11시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을 봤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양복 대신 평범한 점퍼, 구두 대신 운동화. 무엇보다 얼굴에서 그 날카로운 기운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저 피곤해 보이는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았어요. 한 분이세요? 네. 국밥 하나 주세요.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와 지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각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피곤했나 봅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였어요. 늘 하던 대로.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고기를 조금 더 푸짐하게, 국물을 조금 더 진하게, 파를 다지고 후추를 뿌리고 뜨거운 밥 위에 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국밥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한 모금. 저는 주방으로 돌아갔지만 슬쩍슬쩍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은 아주 천천히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마치 음미하듯이. 가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국밥을 먹었죠. 그렇게 20분쯤 지났을까요? 그는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네, 회장님. 이선화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앉으셔도 될까요? 잠깐만. 저는 앞치마를 벗고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일요일 오전,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도 없었죠.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국밥이 처음이세요? 아니요. 국밥은 먹어봤죠. 호텔에서도 만들잖아요.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런 맛은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진심의 맛이죠. 제가 말했어요. 박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의 맛? 네. 저는 3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골을 끓여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진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박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선화 씨, 전 평생 잘못 살았나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돈만 쫓아 살았어요. 회사 키우고 재산 불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만 생각했죠.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 엄마가 돌아갔을 때도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데만 신경 썼지. 정작 지수가 얼마나 슬픈지는 몰랐어요. 1년 내내 출장 다니면서 집에도 거의 안 들어갔죠. 지수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명절 때도 가족끼리 모이면 호텔에서 식사했어요. 비싼 음식 시키고 고급 와인 마시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죠. 근데 박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작은 국밥집에서 먹는 이 한 그릇이 그 어떤 호텔 음식보다 맛있네요. 왜일까요? 사람 냄새가 나니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회장님, 저는 이 가게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손님들 얼굴 다 알죠. 김씨 할아버지는 아내 잃고 혼자 사세요. 매일 아침 국밥 한 그릇 드시러 오시죠. 이씨 아저씨는 공사장에서 일하세요. 힘든 일이지만 딸 대학 보내려고 악착같이 일하시죠.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30년을 함께 밥 먹으며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제 국밥에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위로와 응원이 담겨 있죠.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짜 제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제 돈과 권력을 보고 모였죠. 제가 쓰러졌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 다 회사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은 없었죠. 제가 쫓아낸 거니까. 회장님, 제가 그의 손을 덮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수 씨가 있잖아요. 지호도 있고, 저도 있고, 이제 우리가 회장님 가족이에요.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그렇게 신뢰를 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회장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이 작은 국밥집에 그걸로 충분해요. 박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가 다 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회장은 매주 일요일마다 부산에 내려왔어요. 검은 차 대신 기차를 타고 양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아침 일찍 오셔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식탁 닦고 물 나르고 가끔은 설거지도 했죠. 손님들은 처음엔 놀랐어요. 사장님, 저 양반 누구예요? 처음 보는데. 아, 우리 사위 아버지예요. 오, 사돈 어른이구만. 인사 좀 해야겠네. 박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자주 보겠네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점점 건강해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걸음도 가벼워졌죠. 지수와 지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좋아 보여. 그래? 이선화 씨 국밥 먹어서 그런가 봐. 박 회장은 농담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일요일 장사를 마치고 우리 넷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은 국물로 끓인 국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모,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정말? 벌써? 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빠도 건강해지셨고. 박 회장이 웃었어요. 그래. 빨리 해야지. 내가 버진로드 같이 걸어야 하는데 건강할 때 해야지. 아빠, 지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내가 고맙지. 좋은 사람 만나줘서. 결혼식은 작게 하기로 했어요. 호텔이 아니라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도 많이 부르지 않기로 했죠. 진짜 가족과 친구들만.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작아도 따뜻하면 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새벽 박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선화 씨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 다시 입원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저는 곧바로 지호와 지수를 깨웠어요. 우리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 회장은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상태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약해졌다고요. 아빠, 지수가 울부짖었어요.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지수는 주저앉았어요. 지호가 지수를 붙잡았지만 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어요. 의식도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길어야 한두 달.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박 회장은 병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선화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장례식 작게 해주세요. 호텔 말고 그냥 조용히. 그리고 제 유언장 있어요. 변호사한테 말해놨죠.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이젠 알아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박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선화 씨, 제 인생에서 마지막 두 달이 제일 행복했어요. 국밥집에서 일하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그게 진짜 삶이었어요. 지수 부탁해요. 그리고 지호도 그 아이들 잘 보살펴 주세요. 제가 못해준 거 이선화 씨가 대신 해주세요. 제가 뭘 아니에요. 이선화 씨는 진짜 어머니예요. 저보다 훨씬 나은 부모죠. 그로부터 한 달 후 박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와 지호 그리고 제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그리고 편안하게 가셨어요. 장례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박 회장이 원한 대로 많은 사람이 왔지만 우리는 조용히 보냈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도에 있는 이선화 국밥집 건물과 땅, 그리고 주변 토지를 윤지호와 서지수에게 물려준다. 두 사람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선화 씨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한다. 이선화 씨는 내 딸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 유언장을 듣고 울었어요. 박 회장이 정말 변했구나.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셨구나. 지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한 달 후, 저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골을 끓였어요. 지수와 지호도 함께 일했죠. 이제 이 가게는 우리 셋의 가게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국물을 끓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회장님, 잘 계시죠? 지수 잘 지내고 있어요. 지호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국밥 하나. 네,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웃으며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지수가 코를 닦으며 말했어요. 이모, 전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나도 그래. 지수야,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네, 이모. 평생 함께 있을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 저는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재벌 회장의 딸이 국밥집 며느리가 되고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 국밥을 끓이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진짜 부자인 거구나. 저는 완성된 국밥을 할아버지께 내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소, 사장님. 오늘도 맛있겠구만. 할아버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엄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저는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진심을 담아서 사람을 살리는 국물을. 국밥 냄새가 골목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 오늘도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진심으로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